대해서 서해 북한 어선 단속선, 북한이 뭐 어선 단속선이라든지 뭐 경비정이라든지 북한의 군함이 별 구분이 없습니다. 어차피 다 이 군인사회니까요. 어쨌든 북한의 경비정이 이렇게 넘어왔다가 경고 사격을 받고 다시 올라갔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한국이 고의적 도발을 했다. 또 8.25 남북 판문점 합의를 뒤집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시비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지금 이제 이 금강산에서 하고 있는 2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면담이 거의 끝났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후에 벌어질 어떤 문제들을 아마 북한이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이제 작업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자, 남측이 우리한테 부탁을 한 이산가족 상봉을 우리는 핵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 그 주위에 그 주변 날짜에 쏘기로 했고 실험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이 한국을 비롯한 중국 등의 부탁이 있어서 그것을 자제했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도 예정대로 해줬다. 우리가 이렇게 지킬 것을 지키고 도발을 자제했으면 당신들은 이제 우리한테 대해서 해줄 것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 측이 또 NLL에서 도발했다라는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보세요. 목함 지뢰를 지도새도 모르게 터뜨린 다음에 한국이 목함 지뢰 문제를 갖다가 지적하면서 그 다음에 이 DMZ에서 이제 중단했던 대북 방송을 트니까 그걸 갖다 또 미끼로 삼아서 이렇게 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 위기까지 끌고 와서 또 협상을 끌고 오지 않습니까? 자, 북한은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은요, 왜 금강산에서 했을까요? 이산가족 상봉을. 뻔하지 않습니까? 자, 금강산 관광 개방해라. 오이사 조치 해제해라. 또 개성공단에 대한 여러가지 규모를 늘려가자. 이런 문제를 갖다가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산가족 상봉이 끝났으니까 자, 이런 거 해라고 요구하기에는 좀 낯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덜미를 잡았어. 또 군사 도발 위험을 갖다가 전가시킨 다음에 이것도 다 한국이 자초한 거다. 너가 총을 쐈지 않냐 우리한테 먼저. 자기한테 넘어온 거는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니까 우리는 한국에 대해서 이 대응해서 군사적 위협을 높여갈 수밖에 없다. 자유적인 거다. 자, 이러면서 이제 한번 또 해볼래. 그러면서 이제 국제적으로는 우리는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인도적인 문제까지도 다 신경을 쓰는데 남측이 자꾸 도발을 해서 이런다고 이제 때를 쓸 겁니다. 자, 북한은 이대로는 뭔가 자기들이 얻는 것은 얻지 못하고 한국 측의 페이스에 말려갈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끊고 가겠다. 그 문제를 명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 북한은 미사일과 핵 가지고 미국을 위협했지만은 미국은 북한을 여전히 상대 안 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중국이 중재를 했지만은 사실 중국이 중재를 안 했으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했을 때 기술적인 진보가 없었으면 북한이 창피하고 쪽팔릴 뻔했죠. 그러니까 중국 보고 말려달라고 하고 중국이 말리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그만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 측은 뭐 별로 겁도 먹는 것 같지도 않고 남일 보듯이 쳐다봤고 그 다음에 이산가족 상봉이 끝나도록 뭔가 약속도 해오지 않았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의 특성상 밀사를 중간에 넣어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하자 이야기도 안 할 겁니다. 돈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한번 분위기를 전환시키자고 아마 이 시간 이후로 북한은 굉장히 강하게 또 남측에 대해서 압박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우리가 그걸 알고 있다면요, 북한이 나오는 전략에 대해서 아주 능숙하게 대응을 해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 뭐 오늘도 아침에 신문에 보면 뭐 중국의 난사군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다. 앞으로 뭐 그런 일이 추가적으로 가시화되면 뭐 그때 이야기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미국 측 입장을 다 들어줬다라는 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뭐 KFX 문제니 뭐니 또 문제가 자꾸 불거지고 있고 그 자꾸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미 간에 여러 가지 균열이 생기기를 북한이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정확하게 그런 균열 지점이 중국하고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3자 관계에서
생기고 있다는 것을 유심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 균열이 심각한 시점에서 북한은 한국에 또 이 군사 도발을 하면서 아마 한미 간의 관계를 계속 테스트할 겁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국면인데요. 우리가 이 위기를 원칙에 따라 가지고 누가 동지고 누가 그야말로 잠깐 잘 지내는 이해관계에 따른 친구인가를 잘 구분해 가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지금 여러 가지 국제 정세를 감안해서 한미 간의 관계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3억여 명에 가까운 농민군, 즉 농민 출신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 도시에 나가서 노동일을 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중국에는 지금 2억 8천여 명의 농민군이 있고 매년 1,300만 명이 도시로 가서 농민군이 됩니다. 그런데 이 농민군이 대부분 결혼을 한 사람들인데 도시로 떠나버리면 그 애들은 농촌 지역에 방치됩니다. 왜 방치되느냐? 농민공은 도시로 가서 아무리 오래 있어도 이 호적, 중국말로는 호커우라 그러는데 호구가 호적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공의 자녀들은 도시에서 학교를 다닐 수도 없고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치된 농민공의 자녀들이 뭐 가족이나 집안의 친인척들이 돌보는데요. 얘들한테서 지금 비극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난 6월에는 한 농민공이 자녀가 4명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한 자녀 낳게 됐는데 몰래 낳았겠죠. 그리고 4명의 이 농민공 자녀들이 아버지도 돈 벌러 떠나고 그렇게 어머니도 떠나면서 이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외로움과 고독에 시달리다가 4명이 다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회에 큰 충격이 번졌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농민공 자녀 3명, 뭐 학교 마치면 누가 돌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얘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죠. 어디 가서 뭘 하는가. 이 자녀 3명이 초등학교 교사 기숙사에 들어가가지고 교사를 죽이고 핸드폰과 돈 한 30만 원을 뺏어갔습니다. 여교사를 죽이고요. 그래서 중국 사회에 또 큰 충격을 일으켰습니다. 자, 반면에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런던을 방문했을 때 이 버킹엄 궁 장면에서 엘리자베스 여왕 뒤쪽에 서 있는 한 여성이 잡혔는데요. 화면에 그 여성 이름이 시밍쩌, 즉 시진핑 주석의 외동딸이 아닌가라는 그런 궁금증이 지금 언론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밍쩌는 중국에서 이 좋은 학교들을 나오고 또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을 유학 갔다가 아버지 집권 이후에 귀국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신원에 대한 사항들은 극히 비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고위층의 태자당이라고 부르는 자녀들은 좋은 학교를 갑니다. 금수저 학교를 가죠. 중국의 학교별로 격차는 엄청납니다. 고위층의 자제들은 특수한 학교에 다니죠. 자, 초중고를 그런 특수한 학교를 다닌 다음에 이제 명문 외국 대학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래가 가끔씩 중국에 와서 고급 스포츠카, 뭐 페라리니, 람보르기니를 몰고 여자들 이쁜 연예인들 태우고 사고도 대량으로 칩니다. 그러고는 아버지가 숨겨놓은 재산을 받으면서 나중에는 CEO로 또 등장을 하죠. 자, 중국의 권력층의 자제와 농민공의 자제는, 이거는 권력층의 자제는 다이아몬드 수저고요. 농민공의 자제는 흑수저가 아니라 동수저죠. 자, 다이아몬드 수저와 똥수저가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나라 중국. 이런 중국이 과연 경제를 정상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중국에는 다이아몬드 수저의 자제들은 대대로 다이아몬드로 삽니다. 반기문 사무총장, 굉장히 좀 온유한 분이라 알려지고 있죠. 별명이 뱀장어라고 불리울 정도로 매끄럽고 척을 지지 않고 그다음에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래서 인비지블맨, 보이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별명까지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 사무총장이 얼마 전에 유엔 안보리 15개 국이사회에서 정례 오찬 자리에서 경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왜 놀랐느냐? 지금 유엔에는 안보리가 있는데 이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들이 거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엔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5개 상임이사국 미, 영, 러, 그 다음에 프랑스, 중국 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5나라가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해 버리면 유엔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국제 분쟁 지역에 대한 중재와 조정,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 등의 문제입니다. 지금 뭐 전 세계가 알다시피 우크라이나, 시리아, 팔레스타인, 예멘, 뭐 리비아 곳곳에 지금 내전이나 내분이 벌어지고 있어서 수많은 수천만 명의 사람이 유럽으로 세계 각지로 이민을 떠나고 바다에서 죽어가는데요. 유엔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지금 창설 70주년을 맞이해서 얼마 전에 박 대통령도 갔다 오셨지만은 내전과 분쟁이 격화되는 곳에 유엔 군도 찾아볼 수 없고 전범재판소에 해부할 수 있는 권한과 제재권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행사도 못합니다. 이것은 상임이사국 5개 나라의 거부권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거부권을 갖다가 인도적 범죄, 즉 대량 학살 등 인도주의에 반하는 그런 범죄는 비인도적 범죄죠. 얘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자고 프랑스가 관련 법안도 냈지만은 사실상 폐기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엔의 상임이사국을 뭐 5개 이사국 말고 그 다음에 10개의 비상임이사국이 있는데 그런 비상임이사국 중에도 일부를 더 늘려서 유엔 상임이사국을 10개든지 뭐 15개든지 늘리자 이런 제안도 있지만은 5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동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엔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결정은 아무것도 안 되는 토크쇼에 불과하다. 즉 유엔에서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예산만 엄청 쓰내는 집단이다. 즉 분쟁 지역에 유엔 평화유지군이 16개 지역에 가 있지만은 그 지역은 사실은 국제적으로 합의가 돼서 분쟁이 뭐 별로 조정할 필요도 없는 지역에 나가 있다. 진짜 필요한 분쟁 지역에는 손을 놓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유엔이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반기문 총장이 아마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마치고 한국에도 뜻을 펼 수 있는데요. 그러려면 유엔에 뭔가 좀 따끔한 개혁이나 교훈을 좀 남겨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반 총장도 지금 현재 유엔 상황에 대해서 매우 답답한 것 같습니다.